안녕하세요. 아침의 문을 여는 마켓 시그널입니다. 더 깊게 빠르게 정확하게 여러분의 성공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해줄 저는 정다희. 저는 이은주입니다. 네, 오늘도 뉴욕 증시가 좀 혼조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했던 상승세가 아직까지 계속해서 지속되진 않는 모습입니다. 투자 심리 약간은 불안해하는 모습들도 보였는데요. 네, 그리고 이번 주는 주요 지표들 발표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별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수밖에 없는 한 주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오갔는데요. 그를 반등하듯이 전반적인 지수 자체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인들을 보내왔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어땠을까요? 네,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화요일장 함께 보시면요. 다우와 S&P 500 지수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저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연속 상승세였습니다. 다만 상승폭은 0.08%로 작았습니다.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 0.13%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지난 2거래일 동안 가장 강하게 올라졌던 나스닥 지수, 이날은 홀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0.1% 하락이었습니다. 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만한 큰 이벤트가 없었던 가운데 국채금리가 하락세를 보이자 장 초반에는 3대 주요 지수 모두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투자 심리가 강하지만은 않았고 또 닐 카시카리 총재가 좀 부담스러운 말을 했기 때문에 지수는 주요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5,200포인트 돌파를 앞두고서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 내용 지수 추이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장 초반에는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 그래도 좀 포착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닐 카시카리 총재의 발언 이후 또 S&P 500 지수가 5,200포인트 돌파를 앞두고서 좀 이렇게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랠리가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저것 따지고 있는 시장이고요. 또 오르면 그 오른 만큼 계속해서 반납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전체적인 지도로 이날의 시장 분위기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던 만큼 시장 전체적인 지도를 봐도 초록색, 빨간색 다양하게 포진을 해 있습니다. 특히 M7 서학개미 분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미국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형 기술주 같은 경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도 1% 넘게 내리는 모습 보였고요. 애플은 0.38%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1.72% 약세를 보였는데요. 전날 3% 이상 크게 올라줬는데 다시 한번 1.7%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억만장자 투자자 스탠리 드래켄밀러가 장기적으로는 AI에 대해 낙관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과열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지난 3월 엔비디아에 대한 지분을 축소했다고 밝힌 점이 좀 엔비디아의 부담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같은 날 골드만삭스는 이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주당 1,1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AI 붐을 향한 엇갈린 투심들이 나오고 있고요. 애플이 이날 소폭 강세로 마감을 한 건 이 신제품 발표 영향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원래 애플은 이벤트 당일에는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입니다. 이제 다음 장 수요일장에서 애플의 주가 흐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구글,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1.8% 강세였는데요. 이 499달러의 픽셀폰의 새로운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밝아진 화면과 AI 기능을 더해서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자들을 공략할 전략인데요. 이 픽셀 태블릿 가격도 인하를 하면서 가성비를 좀 강조하는 구글, 알파벳이었습니다. 메타가 0.5% 강세였고요. 아마존도 강보한 마감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테슬라가 3% 넘게 3.7%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 규제 당국이 리콜과 관련해서 오토파일럿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라는 보도에 좀 부담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4월 중국 생산 차량 판매량이 1년 전보다 18% 감소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에 완전 자율주행 배포를 중국에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일론 머스크 CEO는
최근 이 중국 판매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고 임원 중 한 명인 톰 주를 중국으로 파견을 했다고 일컬었습니다. 이 톰 주는 별명이 Fireman, 소방관인데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인물로 테슬라 안에서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럼 이렇게 전체적인 지도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특징주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날 꼽은 첫 번째 특징주 바로 디즈니입니다. 디즈니의 유명한 애니메이션 중 한 장면을 제가 꼽아봤는데요. 디즈니 이날 9%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OTT 서비스 구독자가 증가한 영향으로 주당 순이익 전년 동기 대비 30%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1.2% 증가에 그치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매출이 시장 기대치를 소폭 밑돈 것도 좀 부담이었을 텐데요. 실망스러웠던 건 올해 2분기 테마파크가 포함되어 있는 익스피리언스 사업부의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치에 크게 못 미쳤다는 점이 더 큰 실망감으로 다가오면서 디즈니 주가의 급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팔란티어가 되겠습니다. 다소 낯선 기업일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 분석 업체입니다. 월가에서는 인공지능 AI계의 숨겨진 보석이다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1분기 실적은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가이던스가 부진하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망감 매물이 나오면서 15% 급락세를 보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펠로톤 마지막 특징주가 되겠습니다. 홈 피트니스 업체입니다. 이렇게 운동기구를 판매도 하고 또 소프트웨어를 제조하는 회사이기도 한데요. 팬데믹 때 홈트가 한창 유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 펠로톤의 주가도 같이 함께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이 끝난 이후 다시 헬스장에 가게 되면서 좀 사업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이 되겠습니다. 또 최근 리콜 사태도 있었고요. 그래서 최근 CEO가 사임하기도 하고 인력 15%를 감축한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이날 이렇게 급등세로 마감을 한 이유는 사모펀드 회사들이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보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주요 이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빅샷이 계속해서 이 지분 매도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버핏이 애플을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 또 억만장자 투자자가 엔비디아를 지분 축소했다는 얘기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지분 매도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고평가됐기 때문에 또 다른 빅샷들의 지분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 한번 가지고 계시다면 차익 실현 또는 포트폴리오 재조정 차원에서 좀 정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장 많은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게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다. 701%의 프리미엄이 무려 붙어 있는데요. 한번 고평가 논란이 있지는 않은지 재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슈마컴이라고 흔히들 줄여서 부르죠. 185%의 프리미엄 붙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프리미엄이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 한번 점검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장 전반에 좀 부담이 됐던 닐 카시카리 총재의 발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여는 총재로 올해 FOMC 투표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매파적인 인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닐 카시카리 총재는 현 기준금리 수준이 더 오래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표가 둔화하지 않는다면 추가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추가 인상이라는 이 키워드가 시장에 부담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또 시장은 최근 4월 고용 보고서 좀 경기가 씻고 있는 지표로 삼았다면 이 카시카리 총재는 그렇게 약한 보고서는 아니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매파적인 인물이라서 당연히 예상됐던 발언이긴 하지만 시장이 계속해서 연준 위원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반응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이 카시카리 총재의 발언이 매파적이었어도 시장이 꽤 잘 버텼던 이유, 이 고금리가 생각보다 오래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이미 다 소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최근 연준 1인자인 파월 의장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 선을 그어준 점도 좀 시장의 안도감으로 작용하면서 닐 카시카리 총재의 큰 충격을 받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변동성 지수, 일명 공포지수라고도 불리죠. 이 지수 최근 들어
들어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중 기준으로 계속해서 크게 치고 올라갔다가 19까지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서 하락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13대까지 내려오는 모습이죠. 한창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컸던 올해 초와 좀 비슷한 수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조금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큰 변수가 있진 않는 한 6월 점도표가 공개돼서 연준의 다음 스텝을 확인하기 전까지 이 시장이 큰 변동성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의 휴전안이 라파에 대한 군사작전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는 모습 보였는데요. 다만 미국은 전략 비축유 관련된 내용을 업데이트하면서 WTI 소폭 오르다가 내림세로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13% 하락세를 보였고요. 국제 금값도 확인을 해보시죠. 0.3%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화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나볼 시간이죠. 메리앤 바틀스 생츄어리 웰스의 수석 투자 전략가는 화요일장을 어떻게 분석했을까요? Well, we've been calling this whole year for the markets the bucking bull, and that's for both stocks and bonds. And we've seen some bucking recently in equities and bonds, but that's begun to reverse. We're now actually seeing the bull run in equities and fixed income. So markets have been a little choppy today, but we're still running with the bulls. We're still buying equities and we're still buying fixed income. Well, for the equity market,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the direction of stocks is earnings. And we're right in the middle of earnings. And earnings are coming in significantly better than expected, at least by 1% better. And that's important. Also, profit margins have been stable and look to grow. But what's also helped the equity markets is that Fed Chair Powell said that the Fed was not going to raise interest rates because there's been a concern of higher interest rates. And there's been a concern about inflation, and that seems to be ebbing. So with no rate hike, at least stable inflation, earnings is really taking center stage and really driving the equity market right now. So in terms of what can drive stocks into the summer, into the rest of the year, we think it's liquidity. So what do we mean by liquidity? There's cash on the sidelines. There's $6 trillion. Why is there cash? If you remember, coming into this year, many were anticipating a recession. We have heightened geopolitical events. So investors are pretty cautious. So they've kept money on the sidelines. That money, if the equity markets continue to rally, can come into the markets. 네, 간밤 있었던 주요 글로벌 이슈들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너 5의 시간입니다. 지난 두 거래일 연속으로 미국 증시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은 어느 정도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금리 인하 시기가 다시 한번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를 부추기면서 뜨겁지도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은 하루를 보냈던 오늘 새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글로벌 주요 이슈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볼 부분은 바로 애플의 이슈가 되겠습니다. 시장에 기다리고 있었던 이 AI를 탑재한 아이패드 드디어 공개가 됐는데요. 구체적인 소식들 또 사양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4라고 흔히 시장에 알려져 있죠. AI를 다룰 수 있는 전용 애플만의 칩이 탑재된 아이패드 프로가 출시가 됐습니다. 이미지에 보이는 이 아이패드 프로가 그 모습인데요. 새로운 아이패드 라인업을 놓고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오늘이 아이패드 출시 이후 가장 중요한 날이다라고 온라인 행사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애플이 아이패드 신제품을 내놓는 것은 2022년 이후 1년 5개월 만이고요. 이번 행사에서 시장이 가장 주시했던 부분은 애플의 AI 전략입니다. 애플은 아이패드 프로에는 M4 반도체를 탑재했고 아이패드 에어에는 M2 반도체를 적용했는데 특히 M4는 애플의 맥북에 탑재된 M3보다도 더 고성능 반도체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인텔이나 AMD, 퀄컴 등의 AI 반도체에 비견될 성능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있고요. 기존 아이패드 프로와 비교해봤을 때도 CPU는 50%, 그리고 그래픽 엔진은 4배 정도 빠르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술을 탑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께와 무게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애플은 신형 아이패드 프로 두께가 5.1mm로 역대 가장 얇은 제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분기에 아이패드 판매가 17% 정도 급락을 했었는데, 애플은 올해 아이패드 매출이 다시 한번 이 신제품과 함께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또 새로 전해졌던 소식은 애플이 데이터 센터용 AI 칩을 자체 개발하고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 빅테크 기업들 안에서는 AI 지각생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AI와 관련된 모멘텀이 굉장히 적었던 대표적인 기업이었는데요. 다만 늦게라도 직접적으로 데이터 센터용을 위한 AI 칩을 개발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간밤 새로 발표된 이 신제품이 애플의 주가에 새로운 날개가 되어줄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간밤 주가는 강보합권으로 마무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애플이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식이 또 악재로 작용될 수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빅테크들이 지속적으로 기존 반도체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으로 센터를 구축해 가고 있다는 것은 또 안 좋은 쪽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를 놓고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간밤에 두 가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엔비디아를 팔아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 드럭켄 밀러라고 불리는 이 미국 안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헤지펀드 투자가가 있습니다. 그의 별명으로는 월가의 돈 버는 기계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이 미국 시장 안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로 불리는데요. 드럭켄 밀러가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던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지분을 줄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드럭켄 밀러는 2022년경 파트너의 소개로 엔비디아를 알게 됐다라고 하고요. 150달러 선에서 엔비디아를 투자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 그가 900달러까지 엔비디아의 가격이 오르자 지분을 일부 정리했다라고 간밤 CNBC 인터뷰를 통해서 전해왔고요. 그러면서 나는 워렌 버핏이 아니다. 한 종목을 10년, 20년 동안은 소유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I를 놓고 단기적으로 AI 붐이 지나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AI에 대해서 낙관적인 입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한편 이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엔비디아의 주가를 오히려 상향 조정해 주기도 했습니다. 기존 1,000달러 선에서 1,100달러 선까지 상향으로 조정을 했는데 현재 종가 대비해서도 2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골드만삭스의 분석가 도시아 하리는 AI 서버 수요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공급이 개선되고 있다면서 엔비디아의 2025년에서 27년 연간 이인 추정치를 평균 8% 정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작년에 200% 넘게 주가 상승을 보이기도 했었죠. 올해 들어서도 80% 이상 추가 상승을 만들어냈는데 앞서 애플 사례에서 확인해봤듯이 이 빅테크 중심의 자체 AI 칩 개발 경쟁이 거세지면서 AI 칩 분야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던 엔비디아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한 번에 전해지면서 엔비디아는 간밤에 1.7% 정도 주가 하락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실적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월트 디즈니의 실적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디즈니 플러스 출시 이후에 처음으로 사업이 흑자로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매출 내역을 확인을 해보면 작년 대비해서 매출 같은 경우는 1% 정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220억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현재 공시를 통해서 실적이 나왔고요. 그리고 월가가 예상했던 매출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 EPS 같은 경우는 월가 예상 이익치보다도 훨씬 더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매출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로는 스트리밍 사업부의 흑자 전환과 또 테마파크의 호조가 좋았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스트리밍 쪽을 먼저
먼저 보자면 디즈니 플러스의 유료 핵심 가입자가 현재 1억 명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이 또한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치였고요. 또 디즈니 플러스를 포함해서 엔터테인먼트 사업부 같은 경우는 1분기 매출액이 4,700만 달러의 영업이익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에서도 상당히 많이 호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019년에 디즈니 플러스가 처음으로 출범을 했고 지속적으로 넷플릭스와 경쟁을 해왔는데 지금까지는 연속 적자를 보여줘 왔습니다. 그런 디즈니 플러스가 다시 한번 영업 적자가 아닌 영업 호조로 전환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예상보다 빠르게 호실적이 나왔다라면서 안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디즈니는 스트리밍 사업부의 빠른 이익 전환을 감안해서 올 회계연도의 이익 전망치도 종전 20%에서 25%까지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디즈니의 실적 전망이 올 하반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디즈니 주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9% 넘는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테슬라 소식도 미국 시장에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쪽에서 나온 데이터를 통해서 오늘 테슬라의 주가가 다시 한번 출렁이기도 했는데요. 중국 쪽에서의 판매 부진 소식은 계속적으로 전해져 왔습니다만 4월 중국 공장에서의 출하량이 전년 대비 18% 결과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위에 보시면 비야디가 30만 대 정도를 출하를 했고요. 그리고 중국 공장을 가지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6만 2,167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는 두 자릿수 이상의 감소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테슬라가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부진하다라는 부분을 알고 있어서였을까요? 그나마 주가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은 이 중국 전기자동차 안에서 그나마 신에너지 승용차 배송은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하면서 80만 대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가 4월 말에 중국을 깜짝 방문했었죠. 그리고 중국 정부로부터 완전 자율주행 배포에 대한 원칙적인 승인을 얻어내서 중국 안에서 판매 증가가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4월 달에 출하량은 이러하지만 자율주행 모멘텀을 중국에서 다시 한번 부각시키면서 남은 하반기의 실적은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도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테슬라 오늘 장중에는 3% 넘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 SEC 게리 겐슬러 의장이 다시 한번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성을 띠고 있고 증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발언들이 몇 년째 이어져 오면서 다행히도 시장에는 큰 충격으로는 다가오진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대부분의 코인들은 전일 대비 1% 정도 하락으로 전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 게리 겐슬러가 로빈후드를 통해서 웰스 노티스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이 로빈후드는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면서 암호화폐 거래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본격적인 조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장을 받은 건데요. 해당 소식으로 주말 사이 6만 7천 달러까지 올랐던 비트코인 가격이 6만 3천 달러까지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게리 겐슬러발 리스크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계속해서 잔존해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분위기는 전환될 수 있을지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이슈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화요일장 리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화요일장 리뷰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혼조세로 보합권에서 좀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요. 화요일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간밤에 미국 증시는 긴장 속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동 지역에서 지속되고 있는 갈등, 특히 이제 이란에 정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라파 지역 침공 관련된 부분들에서 우려감들이 나타나는 속에서도 올해 오펙 플러스의 원유 증산 가능성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가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하락이 좀 있었는데 일단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같은 경우에도 0.1불 그리고 이제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0.17불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한적인 하락이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실제 오펙 플러스가 증산 여부를 결정하는지까지는 아직까지 유가 변동들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어제 크렘린궁에서 이제 취임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집권 5기가 공식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이제 서방의 제재로부터 자급자족하고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는 발언을 하게 되면서 서방 국가로부터의 제재를 오히려 피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지금 러시아 내무부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수배령을 내린 만큼 이제 우크라이나의 갈등을 좀 더 장기적으로 역할을 이끌어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보안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암살 시도를 했던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는 발언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서방에서의 제재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가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시장에서의 피로감들은 계속 누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증시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이슈 없이, 그러니까 3년물 국채 입찰도 원활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좀 참고했을 때는 오늘 시장은 상대적으로 변동폭의 크기보다는 조정 가능성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정 장세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미국 증시 내에서도 기업 이슈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틱톡 측면에서도 기업 이슈가 있었고요. 테슬라, 엔비디아 모두 소식들에 의해서 좀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줬는데요. 기업 이슈 저희가 어떤 것에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미국 증시에서 큰 이슈가 있었던 기업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대중국 견제 관련된 부분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완전 자율주행 부분을 승인을 받은 이후에 조금 악재성 요인으로 상하이 공장이 지난 4월 판매량이 약 18% 축소되었다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중국 내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의 과잉 경쟁으로 저가 경쟁이 계속 지속된 바람에 테슬라의 모델들이 공격적으로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이제 틱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의 수정헌법 1조에 따라서 정면 위배된다는 내용으로 틱톡 금지법에 대해서 제소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실제로 이 틱톡 금지법을 이제 서명을 한 바 있는데 이제 지금 현재 270일 이내에 미국 내 사업을 매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구적 퇴출될 예정입니다. 만약 이제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응징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이든스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미국 내 틱톡 이용자는 1억 5천만 명으로 상당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2020년도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틱톡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몬테나주에서의 틱톡 금지법이 표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바 있었는데 미국 CNBC 측의 발언에 따르면은 추후 연방 대법원까지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틱톡 관련주들의 좀 타격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나가서 이제 미국 상무부가 인텔 그리고 퀄컴의 화웨이 수출을 전면 취소를 한 바 있습니다.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는 지난 4월에 출시했던 메이트북 X 프로의 노트북에 인텔의 코어 울트라 라인이 탑재가 됐었는데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있어서 좀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지난 3월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 러시아에 대한 서방 제재를 고려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노후 반도체 장비 판매를 중단을 한 바 있는데 여기 이제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가 SK 하이닉스를 직접 언급을 하면서 한국이 미국에 주도하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동참하지 말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이제 지난 2020년, 그러니까 90억을 들여서 이제 인텔의 랜드 플래시 사업부를 인수하게 되면서 중국의 다른 공장을 넘겨받은 바가 있는데, 2022년에는 다른 이 공장까지 작동을 진행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의 제재로부터 워낙 압박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매각설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현재 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023년 7월, 그러니까 매각설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해서 본격적인 탈출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시장을 놓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기적 성장성에 대한 탄력이 줄어들 것을 조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소폭의 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의 억만장자 드러켄 밀러가 이제 1분기 내에서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지분을 많이 축소했다라는 발언이 나왔는데, 이는 이제 단기적인 인공지능 붐에 대해서의 우려 목소리로 이제 아무래도 매도 물량을 나온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드러켄 밀러는 지난 2022년, 그러니까 $150의 엔비디아의 지분을 취득하기 시작하면서 최근 이제 $900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축소를 한 바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AI 성장성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은 드러켄 밀러도 직접 본인이 워렌 버핏과 같은 장기적 투자자는 아니기 때문에 차익실현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다만 장기적 AI 성장성은 긍정적이다라고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1,100불로 상향한 바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하면은 조금 편차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엔비디아의 영향을 받는 국내 반도체주의 주가 흐름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켓 리더들의 한마디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월트 디즈니 인어공주의 저주를 풀어라. 피트 2024 2분기 실적 발표. 우리나라랑 우리 미국 시장의 실적 발표 시기가 좀 틀려요. 회계의 어떤 기간도 틀리고요. 근데 지금 미국은 이제 실적 발표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시즌이라 요즘에 관심이 많으실 테고, 사실 요즘에 24시간 거래가 거의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비트코인 포함한 코인은 원래 24시간이고, 그리고 뭐 해외 선물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일상생활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아예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매매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매매를 안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유튜브에 워낙에 그 라이브로 하는 방송들이 많기 때문에 하루 종일 거의 뭐 이런 주식 뭐 선물 무슨 채권 여기에 빠져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저희 방송을 보시고 굉장히 뭐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자료가 많아요 요즘에 인터넷에. 자, 일단 화요일이죠. 오늘 화요일인데 일단 미국은 장이 끝났어요. 근데 이 미국은 그 장 전에도 나오고 장 후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어저께도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이 많이 나왔어요. 사실 미국 시장은 미국 기업만 상장되는 것이 아니죠. 미국 시장은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1등 기업들이 모두 다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 축소판이에요, 사실은. 여기서도 사실 미국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기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제 장전에 제일 먼저 나왔다는 게 월트 디즈니고, 셀시어스. 요즘에 몇 년간 진짜 뜨거웠죠, 이거. 이거 사실 몬스터 베버리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UFC 보면은 맨날 바닥에 몬스터 베버리지 그 할킨 자국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셀시어스는 몬스터 베버리지랑 완전 다른 느낌으로 에너지 음료로 나왔으면 돌풍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데이터도 크록스도 있었고요. 크록스 많이 신으시잖아요. 니콜라도 많이 관심 많으셨죠. 제2의 테슬라 될 줄 알았더니 그때 논란 많으셨는 거 아시죠? 차가 굴러가는데 알고 보니까 내리막에서 굴렸다. 그런 얘기했었는데 지금 주가가 1달러도 안 돼요. 그리고 페라리. 제가 사실 테슬라 그때 뭐 난리 났을 때 페라리가 더 좋다.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선호를 떠나가지고, 그렇죠. 전기차는 사실 캐즘에 빠졌어요. 캐즘이란 단어를 그때 몰랐지만 그런 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전기차는 부자들을 대상으로만 팔 수가 없으니까. 페라리는 그냥 부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제 실적도 잘 나왔어요. 주가는 빠졌죠. 워낙 그 전에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하여튼 뭐 이거 다 설명할 필요가 없고 BP도 있고 막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이 끝났으니까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옥시도 있고 지금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는 거죠, 옥시. 그리고 여기 뭐야 이거 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옥시도 있고요. 아리스타, 리비안 이런 거 있습니다. 전기차 또 관심 많으니까 리비안 실적에 관심을 가지시겠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게 일단 월트 디즈니 오늘 준비했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실적을 제일 먼저 발표하기도 했고 월트 디즈니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서 있거든요. 왜냐 뭐 세대에 따라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예를 들어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녔고요. AFKN을 보고 자랐거든요. 그때 미국 방송이 딱 그 하나 흐릿하게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톰과 제리를 하더라고요. 그 톰과 제리를 보면서 너무 거의 빠져가지고 야 미국 만화 너무 재밌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커가면서 알라딘 무슨 인어공주 지금 나온 그 흑어 말고요. 인어공주 알라딘 이런 거 보면 잘하다가 이제 크니까 마블 영화 막 정말 거의 또 미치잖아요. 거기 아이언맨이니 뭐니 그렇게 살고 있다가 이제 지금 약간의 뭐 PC주의에 섞인 여기까지 왔는데 저기까지 디즈니랜드 못 가봤어요. 아직 우리나라 안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꿈이 디즈니 크루즈를 지금 타보고 싶거든요. 평생 한 번은. 그런 꿈을 갖고 왔다. 그러니까 제가 겪어왔던 월트 디즈니의 배경 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됐거든요. 실적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거 뭐 어디서 보는지 알고 싶으시면은 뭐 나중에 그 댓글로 여쭤보시면 알려드릴게요. 여기 월트 디즈니 그 하나의 그림으로 딱 나왔죠. 2024년 2분기. 일단 레비뉴가 매출인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1% 매출은 증가했습니다. 221억 달러. 매출은 1%밖에 증가를 안 해서 뭐 많이 큰 것 같진 않죠. 근데 아까 뭐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그 스트리밍 부분에 처음 흑자 기록한 게 그게 크거든요, 일단. 그리고 지금 이 순손실이 나왔어요. 보면 net 로스잖아요. 순손실. 순손실이 나왔는데 그 전년 동기니까 2023년 2분기겠죠. 그때는 수익 이익이었거든요. 일단 순손실이 나왔다는 거. 순손실이 2천만 달러인데 그거를 이 주당으로 환산했더니 퍼셰어이잖아요. 로스를 퍼셰어로 환산했더니 0.01이 나왔어요. 그 전년 동기는 EPS가 이 0.69가 나왔죠. 플러스였으니까요, 이익이. 그래서 이제 요 EPS는 30% 증가했어요, 어쨌든. 1.21달러거든요. 주당 순이익이 30% 올라서 1.21을 기록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매출하고 주당 순이익이 일단 늘었습니다. 일단 늘었어요. 그리고 요 내용이 여기가 중요한 거죠. 아까 제가 경험했던 거기에서 빗댄 월트 디즈니의 모습은 테마파크 크루즈잖아요. 만화 테마파크 크루즈. 그렇죠? 제 머릿속에 있는 기억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맞죠? 만화 영화, 실사 영화, 테마파크 크루즈 이거밖에 없죠? 지금 완전 바뀌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엔터테인먼트가 43.5잖아요. 엔터테인먼트가. 이게 바로 우리가 그 디즈니 플러스 그쪽이 지금 포함된 그 섹터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 스포츠 노란색 있죠. 19점. 이거 두 개 합치면 거의 70%예요. 제 기억에서 제 어렸을 때 경험부터 지금까지 경험을 했던 디즈니의 어떤 정체성하고 완전히 다르죠. 없어요. 제가 경험한 이 카테고리에 있는 경험은 가장 최근의 경험이 디즈니 플러스. 그 어렸을 때 그 기억은 요거밖에 없어요. 30.3 익스피어리언스. 이게 테마파크 크루즈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아까 뭐 주가를 나중에 차트를 여기다 박아왔는데 이제 보면은 원래 만약에 테마파크라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었으면은 코로나 팬데믹에서 테마파크가 다 문을 닫았죠. 그래서 안 돼서 완전히 폭망을 했다가 엔데믹이니까 놀이공원이 열렸으니까 올라가야 되죠. 지금 디즈니 주가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왜 그러냐. 놀이공원이 돈이 많이 올라서 안 가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그 해외 뉴스에서 보셨죠. 너무 비싸가지고 12세 소녀를 그 유모차에 숨겨갖고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유모차에서 나오는 장면이 지금 언론에 뉴스에 보도가 됐잖아요. 그 정도로 비싼데 테마파크가 비싸서 안 가는 것도 있는데 문제는 아예 구조가 바뀌어버렸잖아요, 지금. 디즈니 플러스랑 ESPN, 스포츠가 이 ESPN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세요. 네이버에서 프로야구 막 댓글 달고 열심히 하다가 지금 어떻게 되셨죠? 티빙으로 가버렸죠. 그리고 쿠팡은 왜 그렇게 가입을 하나요? 이강인 선수 경기를 따갔잖아요, 지금. 스포츠 중계 라이브를 OTT에서 해버린다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 나중에 뉴스도 예를 들어 증권방송도 거기 OTT에서 라이브로 해버린다. 이건 정말 기존 레거시 미디어에 엄청난 위협이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쪽이 거의 좌지우지를 하는 구조로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던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됐는데 왜 테마파크 주인데 안 올라? 테마파크 주가 아니니까요. 이제 구조가 완전 바뀌었어요. 지금.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월트 디즈니가 아닙니다. 지금. 디즈니 스트리밍 뭐 이렇게 기업명을 바꿔야 될 지경이에요. 지금.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뭐 이건 간단히 볼게요. 이거는 그냥 이제 2022년부터 쭉 볼 수 있게 지금 막대로 해놓은 건데 이게 실제치입니다. 실제치 색깔이 너무 연해서 잘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실제치가 여기는 2024년도 1분기에는 좀 낮게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뭐 그 전에는 좀 비슷했고요. 어쨌든 막대 그래프로 그냥 살펴보세요. 전체적으로. 이게 매출이고요. 그다음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도 뭐 저기 예상치 뭐 실제치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 건데 그다음 거 영업이익입니다. 이건 레비뉴고요. 예, 그냥 막대 그래프의 어떤 저기만 보세요. 높낮이만 보세요. 2022년에 비해서 지금 회복을 아직 못한 수준입니다. 예,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이제 그래서 디즈니가 테마파크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전에 두 가지가 결국 중요한 거죠. 디즈니 플러스라던가 뭐 OTT 서비스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엔터테인먼트 부분하고 ESPN이 포함되어 있는 스포츠 부분. 그 두 가지가 커다란 어떤 이 디즈니, 월트 디즈니를 이끌고 갈 부분이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뭐 익스피리언스, 아니 엔터테인먼트 부분을 보면은 디즈니 플러스가 중요한데 이 디즈니 플러스의 색깔이 그 플릭스 팩토럴에 그려져 있는 건데 어쨌든 요 색깔에 대한 이 내용은 저기 다 펴야 돼서 안 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은 디즈니 플러스가 어떤 대륙에서도 1등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 북미 대륙 같은 경우 아마존 프라임이 1등이에요. 넷플릭스가 아니라. 넷플릭스가 빨간색이거든요. 넷플릭스가 여기서 지금 넷플릭스가 숫자로는 압도적이죠. 지금 여기 아예 러시아는 자기네 거 보는 거고 어차피 다른 나라니까. 그렇죠? 혼자 노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즈니 플러스가 1등하는 곳이 하나도 없다. 그거고요. 그 다음. 네, 빨리빨리 갈게요. 이 넷플릭스가 지금 가입자 수, 그 다음 아마존 프라임, 그 다음에 디즈니 플러스인데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위, 5위에는 또 이 무섭게 추격하는 이 중국은 또 완전 자기네 아시잖아요. 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죠? 그 카톡 많이 쓴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지금 네이버 라인 많이 쓴다. 일본이 라인 먹으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중국은 아예 다르잖아요. 다 자기네께 일이에요. 그렇죠? 텐센트, 위챗, 틱톡. 여기 OTT도 마찬가지야. 다 자기네 거. 여기 중국이 무섭게 떠오릅니다. 테슬라가 지금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량 확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 니오, 샤오미 막 이런 애들 올라가가지고. 여기도 중국은 자기네 게 너무 강합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사과, 애플, 사과. 이게 그냥 번역을 하면 구글 번역이 좀 바보 같아서 사과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사과도 지금 무시할 게 아닙니다. 사과가 클럽 월드컵 중계권을 따갔어요. 요즘에 이 스포츠가 난리예요. 예를 들어 넷플릭스, 지금 넷플릭스 시간 아니지만 이걸 비교할 상황이니까 넷플릭스가 인도의 크리켓이라고 아시죠? 이 인도는 그 카스 제도가 있어서 이 밑에 하층으로 태어나면 상층으로 갈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크리켓 슈퍼스타가 되는 겁니다. 크리켓 슈퍼스타가 가면 하층민으로 태어나는데 초상류층으로 한 번에 올라가요. 그래서 크리켓은 인기가 엄청나게 많은데 크리켓 중계권을 넷플릭스가 뺐더니 갑자기 인도 넷플릭스 갑자기 쑥 빠져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스포츠 중계권이라는 거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에서 프로야구 중계권을 저희가 가져간 거고 이강인 선수 중계권, 손흥민 선수 그거 따려고 지금 난리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디즈니 플러스는 넷플릭스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아마존 프라임도 쫓아가야 된다. 아마존 프라임은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2위를 간 겁니다.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의 성장세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거 이제 그래프로 그려놓은 겁니다. 딱 보이죠? 넷플릭스는 어쨌든 간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체 기간을, 이게 그거잖아요. 상승 N자잖아요. 우리 기술적 분석으로. 상승한 다음에 횡보공을 거쳐서 다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도 저기 뭐 HBO 맥스니 애플이니 피콕이니 뭐 아마존 프라임이 다 있는데 어쨌든 간에 다 우상향이에요. 조금씩 다 우상향이에요. 유일하게 디즈니 플러스만 여기서 정체를 하는데 횡보 구간이 넷플릭스처럼 이렇게 올라가면서 횡보면 강한 조정인데 여기 뭐 이런 기술적 분석이 이런 차트에서도 모두 적용이 돼요. 다 똑같아요. 인생도 똑같고요. 디즈니 플러스는 이렇게 꺾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죠. 하나씩 떼서 보면 더 잘 보이죠. 다음 화면 보시면 하나씩 떼어놨습니다.
자, 넷플릭스는 어쨌든 쭉 올라가서 여기 지금 사상 최고의 구독자 수를 지금 작년 말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디즈니 플러스는 어떻게 될까요? 디즈니 플러스는 여기서 정체를 했는데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꺾여버렸어요. 이게 줄어버렸다고요, 지금. 이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뭐 오픈발이라고 하나요? 처음에 막 3개월 무료 이렇게 줬을 거 아닙니까? 그때 막 늘었는데 다 보고 나니까 이제 보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신작이 나왔는데 신작도 다 망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근데 월트 디즈니의 주가의 어떤 그 전망이나 이런 건 좋게 나오고 있다. 이걸 말한 거예요. 지금 평균 목표가가 월가에 128.93입니다. 가장 높은 목표가가 145까지 나오고 있고요. 에버리지가 128.93입니다. 그러니까 전망은 지금 좋다는 거죠. 어느 정도 좋냐 의견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이 스트롱 바이예요. 지금 의견이 28 의견 중에서 24가 바이기 때문에 이건 스트롱 바이로 지금 평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망은 좋네요. 그렇죠? 아까 디즈니 플러스에 안 좋은 것을 보여드렸는데 월가의 전망은 좋다.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보면은 이제 차트도 준비했습니다. 차트라 여기 보는 게 편해요. 자, 여기 보시면 2022년 정도의 최고 수준이었는데 지금 거의 반토막입니다. 200달러에서 100달러 거의 반토막이에요, 지금. 이 100달러 수준은 2018년, 16년 수준이에요, 주가가. 그러니까 밥 아이거가 다시 온 거예요, 이게. 주가가 반토막이 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 주가는 반토막인데 전망은 좋고, 그렇죠? 디즈니 플러스 스트리밍 부분은 조금 지표가 미약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가면, 네, 이제 이게 왜 나오냐면 잘 안 보이죠? 근데 이게 아까 그겁니다. 결국에 이게 어디서 왔느냐, 이 실적에 대한 그 불안이 이 PC주의에서 온 겁니다. Political Correctness. 이 정치적 올바름.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여기 타노스가 있고 여기 지금 3명 있는데 토르,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거든요.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장면 딱 보면은 누가 딱 도와주러 옵니다. 자, 캡틴 마블이 도와주러 오는데 바로 타노스를 이 얇은 손으로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무슨 확대 해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유튜브 보면 잘 정리해 놓은 분이 계세요.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봐왔던 영화들 있잖아요. 뭐 인어공주나 알라딘이나 이런 데서. 근데 그런 거에서 억지로 예를 들어 그냥 뭐 여자가 남자 팔씨름을 이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평균으로 냈을 때 남자랑 여자랑 팔씨름을 했을 때 여자가 지잖아요. 근데 그건 어떤 신체적인 타고난 특징이지 그게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를 막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워낙에 정치적 올바름을 자꾸 추구하려다 보니 이 여성의 어떤 우월성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면 모르겠는데 이 영화에서 계속 우리한테 주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PC주의가 점철된 월트 디즈니의 마블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이것도 그리고 서사가 없는 게 그런 또 큰 문제였던 거죠. 서사가 없는 게. 그냥 얘는 그거예요. 중간에 그 아이템을 주순 거죠. 리니지로 따지면 어떤 사람은 24시간 3교대로 돌려가지고 1레벨에서 50레벨을 올리는데 몇 달이 걸려서 올렸는데 어떤 사람은 옆에 누가 실수로 떨어뜨린 검 제일 비싼 걸 주워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레벨이 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지금 캡틴 마블은 서사가 그거예요. 그냥 아이템을 주워가지고 손에서 레이저가 발사가 돼서 우주 최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마블을 처음에 입문했던 분들조차 다 떠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연결돼서 주력 소비층이 아까 스포츠도 그렇고 주력 소비층이 20, 30대 남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성들이 다 떠나버린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에이션트 1이라던가 그다음에 블랙 위도우가 나오는데 자, 여자 히어로가 없었던 게 아니죠. 근데 저기서 느껴지는 자연스러움. 이 장면 기억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끊지 말고 기다려. 전화 끊기 전에 여기에 묶여있는 의자에 묶여서 고문을 당하고 있는데 다 풀고 전화 안 끊고 그 전화를 받아서 이제 탈출하는 그 장면. 근데 예를 들어 여기서 블랙 위도우는 옛날에 그 러시아의 특수요원이었고 발레도 했고 이런 어떤 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무적이 아니에요. 막 나중에 지쳐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쓰러지잖아요. 에이션트 1도 결국 죽거든요. 근데 거기에 쓰는 뭐 마법이나 이런 것들이 막 무슨 헐크 같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점을 찍은 게 인어공주 이겁니다. 물론 좋죠.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그렇게 노력을 하셔서 흑인의 인권을 올려놨는데 아직도 흑인의 인권은 부족하고 마이클 잭슨이 그렇게 슈퍼스타인데도 백인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성형수술 많이 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다 알겠는데 굳이 여기서 인어공주를 흑인으로 할 필요가 있었느냐. 여기서 이제 완전히 흥행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겠네요. 그래서 밥 아이거가 돌아왔는데 그걸 안 겁니다. 여기에 뭐 저기 앨런 머스크도 하고 이 컨퍼런스에 많이 나왔죠. 뭐 여기 인터넷에 쳐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밥 아이거 CEO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즈니의 크리에이터들이 메시지가 아닌 재미를 우선시해야 된다는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 여기서 말했어요. 그다음에 다양한 사회적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디즈니 작품들은 재미보다는 일종의 프로파간다 영상들 같다. 프로파간다가 아빠 그겁니다. 영상 속에서 책 속에서 우리에게 주입식 교육으로 설득을 시키게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밥 아이거 CEO가 직접 말했어요. 이게 그 워딩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월트 디즈니, 마블에 대한 그 문제, 밥 아이거가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의 떠나갔던 20, 30대 남성층들을 스포츠로 혹은 다른 작품으로, 바뀐 작품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요소, 변화의 여지가 보이기 때문에 아까 저렇게 목표 주가나 이런 것들이 상향되고 스트롱 바이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한 줄 매도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캡틴 마블보다는 뭐다? 캡틴 아메리카. 애플이 어젯밤 렛 루즈를 열고 신형 아이패드 라인업을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일단 애플의 주가 흐름부터 함께 보시죠. 월요일장 종가 기준의 차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실적 그리고 자사주 매입 계획에 크게 올랐다가 버핏이 팔았다라는 소리에 소폭 하락세로 마감을 하는 월요일장까지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장 밤 사이에 소폭 오름세로 마감을 한 게 바로 애플의 주가입니다. 이벤트 이후로도 큰 반응이 없었던 애플의 주가인데요. 원래 애플의 주가 이벤트 당일에는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 AI 지각생이란 꼬리표도 달려붙어 있고요. 또 버핏 회장이 혹시나 더 팔까라는 두려움에 이벤트 호재를 크게 부각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워런 버핏, 버크셔 서웨이 회장이 애플의 지분을 더 팔 수 있다라는 주장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버핏 회장, 이번에 애플 지분을 축소한 건 장기적으로 애플을 안 좋게 봐서가 아니라 세금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힌트를 주기도 했고요. 또 올해 말에도 애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애플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해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핏 회장이 애플을 팔 수 있다라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은 원래 버크셔 해서웨이 한 번에 많이 매도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몇 개 분기에 걸쳐서 지분 매도를 하는 그런 습관들을 보이는 버크셔 해서웨이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애플의 보유 비중 워낙 높습니다. 포트폴리오에서 약 40%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애플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만큼을 더 매도를 하더라도 여전히 포트폴리오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애플이기 때문에 추가 매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장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버핏 회장의 속내를 우리가 뚜렷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애플의 주력 제품인 아이폰이 부진한 상황에서 애플에 투자하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좀 애플의 주가가 더 갈까 아니면 좀 빠질까 두려워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업계 내에서 그래도 애플이 돈 가장 잘 벌고 계속해서 잘 벌면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실제로 비싼 스마트폰을 가장 잘 팔고 있는 게 바로 애플인데요.
삼성이 애플보다 지난 1분기에 판매량이 많긴 했습니다. 보시면 판매량 차트도 함께 같이 보실까요? 판매량 차트가 보시면 지난 1분기에 애플이 삼성보다 좀 뒤처져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당 판매 가격 가장 높았습니다. 네, 판매량 점유율 나왔네요. 애플이 17%로 내려왔고 삼성이 20%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판매량이 애플이 낮기는 하지만 조금 전에 보셨던 대당 판매 가격 ASP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실까요? 대당 판매 가격 글로벌 평균이 $370 정도가 되는데 애플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900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비싼 핸드폰을 그만큼 더 잘 팔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싼 핸드폰을 잘 팔고 있다 보니까 매출 점유율을 따졌을 때 애플의 지난 분기 대비 매출 점유율이 좀 감소하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애플은 이전까지도 돈을 잘 벌어왔고 앞으로도 비싼 스마트폰에 기대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올해 1분기 스마트폰 판매량 상위권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권 탑 10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회색 바가 바로 애플의 판매량이 되겠습니다. 아이폰이 탑 4를 모두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별표가 의미하는 것은 고가의 스마트폰이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이다라는 뜻인데요. 애플 그만큼 고가의 비싼 스마트폰을 잘 팔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대당 가격을 높게 받고 있으니 판매량 자체는 조금 떨어져도 매출은 돈은 잘 벌어들일 수 있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적도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표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마진율이 높은 서비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 이상 크게 증가를 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높은 마진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가 있고요. 또 CNBC가 지적을 했던 건 이 아이패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7% 크게 낮아지면서 매출을 좀 깎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밤사이에 이 신제품 라인업이 공개가 됐죠. 라인업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개월 만에 아이패드 신제품 라인업이 공개가 됐습니다. 신형 아이패드 프로 그리고 에어를 공개를 했는데요. 18개월 만에 나온 신제품이기 때문에 교체 수요가 당연히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특히 이 아이패드 프로에는 인공지능을 위한 칩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M4 칩이 탑재가 됐습니다. 얼리 어답터들의 마음을 쿵쾅거리게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기능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팀쿡 CEO는 역대 가장 강력한 아이패드 라인업이 나왔다고 말을 했는데요. 과연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 수 있을까요? 또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데이터 센터용 AI 칩을 현재 개발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새로운 칩 공개 여부와 시점은 아직까지는 불확실한데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른 대형 IT 기업들처럼 이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어느 정도 자체 칩으로 실행하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게 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 팀쿡 CEO가 지난 컨퍼런스 콜에서 조만간 AI 관련된 주요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보도를 한 만큼 오는 6월 열리는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새로운 AI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신형 아이패드와 그리고 AI 전략을 등에 업고 다시 예전의 애플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화요일장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까지 점검을 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제 2부로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요. 2부에서는 시간외 거래 움직임에 더해서 또 국내 이슈까지도 짚어볼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미국 반도체 쪽의 호조 소식과 함께 코스피 지수가 2% 크게 급등을 했는데요. 일단 오늘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된 만큼 또 개별 실적에 집중했던 만큼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분위기를 보여줄지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개장 전략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2부 코리안 마켓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